북한이 야 이거 김일성이 생각하니까 이거 지금 군사력만 있으면 한꺼번에 먹을 수 있겠다. 그래서 전략을 바꿉니다. 북한을 부자만 나라를 만들어가지고 하려다가 그때부터 군사 제일기로 나가서 무력을 이제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68년이 되니까 그 북한 총 생산의 32.4%를 군사비에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군사비 많이 들어갔는데 생산이 없고 뭐 통일은 안 되니까 북한이 그때부터 쇠락해가지고 북한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북한이 이렇게 형편없이 되었습니다만 우리도 그 당시에 엄청난 고민을 했어요. 박 대통령이 이거 국방을 하자니 돈이 없고 경제 성장을 시키자니 휴전선이 위험하고 그래서 딱 동전의 양면을 보듯이 휴전선을 어떻게 지키면서 국방력을 키워갈 거냐 해가지고 경제력을 집중시켜서 수출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가발, 가방 뭐 이런 1차 공산품들을 미국 시장에 무지하게 팔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이 이제 현재 이렇게까지 왔는데 우리가 이 북한이 대남 전략은 결국은 남쪽을 어떻게든지 적화시키는 것이 기본인데 6.25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패턴을 같이 되풀이한다. 지금 뭐냐면 이번 8월 13일 날 민주노총 시켜가지고서 민주노총에서 엄청난 북한 지지 6,000명이 모여가지고 했죠. 6,000명을 경찰서니까 우리가 보긴 더 많은 것 같은데 그걸 하면서 그들은 내가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양병수라는 사람이 이석기하고 좌파운동하던 사람이 김성노조 위원장이 돼가지고 민노총 위원장이 돼서 북한을 지지하는 그걸 하느냐. 북한의 어용 노조단체 선거를 어떤 방법을 받아가지고서 이것을 낭독해 주느냐. 또 미군 철수라고 하면서 한미동맹 해체라고 하고 군사훈련은 전쟁하자는 얘기 아니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지금 보안법이 살았는지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통제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이걸 모르겠는데 계속 이것이 되풀이되는 거 보면서 야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대한민국의 많은 종교인들 또 이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이 좌파를 향한 글을 쓰고 그런 활동을 하는데 도대체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가 어디까지 하는 겁니까? 나 영국에서 입건했다는 소리 못 들었어요. 여성통일위원장한테 남동원에 입건했다는 소리 못 들었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내가 좌파 활동을 하는지 모르는 세상이 이제 대한민국에 현재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나라를 공산화시키지 않으려면 우리가 교육제도부터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요새 학생 교육이 지식만 들어가지 이 조선 사람,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이념 교육이 없어요. 우리 헌법이 자유민주주의고 시장적이기 때문에 경제 때문에 대한민국이 발전했으면 이걸 보호하는 법을 만들어야 되고 학교 교육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교육감이라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최고 지식인과 애국하는 사람들이 앉아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옛날 좌파 대통령들이 했지만 선거로다 보니까 우파는 10명씩 나고 좌파는 하나 나오니까 서울시부터 자기들 다 좌파예요. 그 사람들이 좌파 교육 시키다 보니까 이번 대통령 선거에도 딱 절반인데 절반 나온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면 대한민국은 참 위험한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우리 나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제일 좋은 법은 뭐냐면 나라를 지키는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경제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치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반만 가지고 이게 옳다 그러더만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답을 안 내놓으니까 과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안법이 있는지 그 사람들 비교하는 법이 있는지 허구 있는지 참 국민을 불안하게 합니다.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우파를 했기 때문에 제가 한국 사람들하고 북한 얘기 해봅니다. 매일 내가 상당 나가서 수령부사 만나면 그 직인도 토론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북한도 가난할 뿐이지 우리처럼 하고 싶은 소리 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합니다. 북한은 군에서 군나갈 때 여행 허가증 받아야 돼요. 이렇게 모임을 하고 나면 자비판도 하고 상호 토론을 해서 서로 비판하고 반성합니다. 절대로 반전 못합니다. 지금 세계 공산주의가 최고 큰 것이 러시아가 레닌이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지금 110년 가까이 공산주의 한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전 사람은 바뀌는데 그 그룹에서 나옵니다. 중국 75년 동안에 패자당과 학생 청년단 거기서 계속해요. 북한은 아예 왕조 만들어가지고 3대 세습하고 4대로 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정신 잘못 차리면 대한민국 국민이 엄청난 고통 속에 빠지기 때문에 우리 현 정부가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것을 만들어서 보여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통일 문제에 대해서 제가 준비한 거는 그거다가 오늘 1시간 더 하니까 이 정도 얘기하고 다음번 타자한테 내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께서도 늘 그러셨지만 국민교육, 의식교육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 같은데 시간을 잘 적당히 써주시고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특히 우리 김명수 회장님께서는 통일주체국민회의 운영에 깊숙이 관여하셨던 분이라서 대통령님의 철학과 그 시대를 잘 알고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럼 두 번째 우리 남성욱 교수님 토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53분인데 한 59분까지만 하겠습니다. 우선 초청해 주신 현경대 본회장님, 박승희 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두 교수님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발표 잘. 그 중국에 가서 세미나를 할 때 여기에 이제 중국 사람들하고 얘기할 중국 인민폐에 모택동 얼굴이 있죠. 중국 사람들은 이 마오쩌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조금 친한 교수한테 물어보면 공이 7이요 과가 3이요 얘기를 합니다. 공은 뭡니까? 그러면 이 큰 나라를 통일하는 것은 아무나 하지 못하는 영웅입니다. 과는 뭡니까? 예, 지난날 인민공사의 문화대혁명으로 인민들이 고통받던 시대는 과입니다. 그러면서 저를 보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국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물어보면 한국 사람들은 좀 다르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지도자는 100, 자기가 원치 않는 지도자는 0. 그러면서 한국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간다는 제가 그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 유학 시절에 제가 경제학을 했는데 정치학과에 가서 대통령학 수업을 한번 들었는데요. 그 대통령 수업에 이제 야사 얘기를 많이 합니다. 미국 대통령들의 야사. 그때 이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미국 건국 대통령이고 미국 돈에 나와 있죠. 그런데 그 양반이 하여튼 좀 사적으로도 복잡한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그 조지 워싱턴을 얘기를 하면 정말로 건국 대통령으로서 숭배를 하고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우리는 우리의 지도자를 잘 모시지 못하는구나 하는 깊은 충격을
받은. 예, 오늘 좌승희 원장님이 이슈를 당당한 평화라고 했는데, 이 논문을 읽고 토론문을 작성하면서 지난주 주말에 영화를 봤습니다. 영화 이수진 장군의 한산 대첩이죠. 끊임없이 고뇌하는 이수진 장군의 힘이 부족하니까 이수진 장군의 키워드 중에 하나가 실사부시죠. 실사부시. 끊임없이 배를 준비하고 훈련하고 대비하고. 저는 아까 좌승희 원장도 말씀을 했지만 이 실사부시 전략이 박정희 대통령의 대북 스트래티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싸우면서 건설을 한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예, 끊임없이 준비를 하죠. 두 번째 박 대통령의 여러 가지 중에 하나는 저는 화전양면 전략이라고 봅니다. 예, 화전양면. 어떤 평화도 화만 갖고 되지 않습니다. 전이 있어야 되죠. 전 없는 화도 한계가 있고 또 화 없는 전도 한계가 없는 거죠. 그거는 이론과 현실이 미된 정책이죠. 예,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박정희 대통령은 응징을 했습니다. 예, 1.21 사태에 대해서 응징을 했습니다. 저는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에 대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응징을 준비를 했죠. 그런데 미군들이 소극적이었죠. 예, 정책이 정상적으로 당당하게 갈 때는 응징을 했던 때입니다. 응징이 없으면 평양은 서울을 얕보았습니다. 이 2000년 들어서 우리 정부에서 화전에서 전을 없애버렸습니다. 화만 가지고 대북 정책을 추진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이 됐고 윤석열 대통령이 주종의 남북관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겁니다. 아마 이번 정부 5년 갖고도 모자랄 겁니다. 한번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데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죠. 북한의 행태를 바꾸는데 결국은 지난 흘러간 시간만큼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조선일보의 칼럼을 쓰면서 말미에 늘 고민을 합니다. 북한이 7.1 실험을 하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박정희 대통령이라면 어떤 부상 대책을 했을까? 마치겠습니다. 모택동에 대해서 07 과산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비슷하게 박정희 대통령은 어떤가 이렇게 생각하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글쎄, 과가 없으면 공이 생길 수 있나요? 그렇게 분류하고 나눠서 보는 사상이 잘못됐다. 결과가 오르면 백이 공인 것이죠. 그 공을 위해서 과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과 없이 어떻게 인간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걸 따로 분리해서 생각을 하려고 그런다. 그렇게 보면 저는 모택동은 거의 없고, 예를 들면 결과로 보면 더 낮게 평가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특히 대통령님은 어떻게 할까? 그 관련해서는 제가 제 노트에 잠깐 언급했는데, 대통령님은 항상 신상 필벌과 이거를 버리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하고 대화도 아마 그냥 대통령께서 주관을 했으면 절대 북한을 이렇게 함부로 굴게 만들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불행하게도
그런 대통령님의 철학을 잘 그동안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지 않나 싶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번 윤광석 장군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과거에 국가안보에 이 판단관을 하셨고 그래서 남북관계에 대해서 오랫동안 관여를 하셨던 분입니다. 팀장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제가 딱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북 정책에 대한 시각 논점을 조금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간에 우리가 북한 변화에 초점을 맞춘 정책, 이것은 북한 입장에서 보면 사실 어설픈 잠깨나 부리는 그런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특등 어전이라고 그들은 이야기했습니다. 이걸 우리는 이제 인정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8월 19일 날 김여정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정부의 담대한 부상과 관련해가지고 어리석음의 극치라고 했습니다. 자신들의 국채인 핵, 즉 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국가 그 자체인데 이것을 경제협력과 같은 물건 짝과 바꾸려고 하는 그 발상을 보니 참 아직도 어리구나 하고 이렇게 빈정댔습니다. 저는 이게 이 북한 입장 그대로라고 봅니다. 이걸 달리 해석하거나 논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분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마 지난 정권 같았으면 또 대화에 목말라가지고 애타게 보내는 신호라고 또 분석했을 거예요. 지금 정부는 대통령실에서는 매우 유감이다 하는 정도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잘 대처해 나갈 것으로 봅니다. 박 대통령께서 남북대화에 물꼬를 트신 것도 제가 볼 때는 북한의 그 어떤 의미 있는 변화나 공존을 모색했다기보다는 북한이라고 하는 이 위험한 집단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소위 북한 위험 관리에 초점을 맞추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즉 대화를 하더라도 대결주의라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박 대통령의 대북과는 남북적 회담에 임하는 협상팀들에게 내린 그 지침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보요. 북한 위정자들은 우리가 핏줄이 같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입니다. 우리 적십자사가 인도적 사업이라고 하지만 북한은 그것을 정치적 사업으로 본다. 북한 요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전부 정치적이다. 술을 마실 때도 상대방이 공산당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라. 북한 사람들과는 어떤 자리에서도 감상적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 그러나 너무 큽니까? 그러나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신념의 차이 있습니다. 이게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박 대통령께서 비록 대화를 통한 긴장 완화를 선제적으로 제의를 하셨지만은 김일성 집단은 결코 믿을 수 없는 경계의 대상으로 보셨고 결단코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결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베트남이 공산화될 때 박 대통령께서는 월남이 공산당에게 먹혔는데 그 월맹보다 더 무서운 것이 북한이다. 그런 소개에서도 잘 나타났습니다. 이강요 싱가포르 수상의 말을 빌려서 다음과 같은 신경을 발표했습니다. 공산당과의 싸움은 내가 죽든지 적을 죽이든지 하는 두 길밖에 없다. 어중간한 극복으로는 안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간 우리는 하나의 변화와 공존을 위해서 비용을 치를 만큼 치렀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북한은 언제라도 민족을 앞세우고 핵을 카드화해서 또다시 협박과 갈취에 나설 수 있습니다. 2004년도 노무현 정권 때 한 일화를 햇볕 정책을 개선하니 하면서 이 2단계를 준비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때 김정일은 당당부대를 모아놓고 지금이야말로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수 있는 없이 좋은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금년을 조합미군 철수의 원전으로 삼자는 결의를 따르고 기가 막히는 일. 우리는 북한과 공존할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 북한은 시원한 바람만 쐬고 그것을 역자 주한미군 철수의 호기로 인식하는 위험천만한 환경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주고 있는 셈인 것이죠. 이제 더 이상 이런 가오는 범해서는 안 됩니다. 북한 핵무기는 또 어떻습니까? 말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카다피 후세인 정권의 결말을 다 본 사람.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도 지켜본 김정은이 핵회기는 그냥 작년 1차 작년 1월달 제8차 당대회에서 어땠습니까? 북한의 초음속 미사일과 전술 핵무기 실전 배치 이런 것들은 전부 강대국이나 가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이 5대 전략무기 개발을 봉헌했습니다. 핵 소형무기 아니라 이제 핵 강국으로 나가겠다. 근데 여기 전술 핵무기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한반도 대남용입니다. 이것은 억제용이라고 볼 수 있는 어렵습니다. 실전 용도로 개발되는 것입니다. 이런 결과물들이 어디 하루아침에 나타나는 현상이었습니다. 겉으로 대화에 응하는 척 하면서 저는 자신들의 계획을 전혀 수정 없이 하나하나 일관되게 추진해 왔던 것입니다. 따라서 과연 무엇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입장을 재정리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북한이 더 위험해지지 않도록 안보태세를 튼튼히 하면서 대화와 협력을 하더라도 엄격한 상호주의를 적용하고 투명성을 보장해서 잘못된 남북관계를 바로잡아야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통령께서 제의한 대화에 있는 대결, 누가 잘 사는 체제인지 당당히 경쟁해보자 하는 그런 대통령식의 북한 위험 관리 방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시간이 좀 됐습니다만 이왕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한반도 당사자 문제에 관한 문제. 북한은 70년도 초반까지만 해도 평화협정 같은 것은 남북한 간에 하자. 남북한 간에 평화협정을 체결하자.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베트남이 공산화되는 그 과정을 겪으면서 1974년도부터는 미국과 직접 평화협정을 체결하겠다는 전략으로 바뀌게 소위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직접 접촉하겠다는 전략이에요. 이것은 남조선은 정전협정에 반대했고 직접 서명자도 아니므로 당사자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인데 우리가 그동안 이걸 많이 경계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대화에 집착한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북한이 미국과 직접 상대하는 것을 막지 않겠다고 하더니 지금은 아예 직접 상대하라고 하면서 뒤로 물러섰어요. 당사자 문제는 아예 거론도 되지 않고 다 잊혀진 문제가 되었습니다. 2019년 6월 트럼프와 김정은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에 얼굴을 보였습니다. 당시 청와대는 뭐라고 했습니까?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이제 평화시대가 도래했다. 이 3자 회동은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존 볼턴 전 미국 안보보좌관의 해고에 의하면 당시 김정은은 문 대통령이 회담장에 나오는 것을 매우 불쾌하게 생각하고 성가시게 생각합니다. 너무 과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준비창에 나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당시 김정은은 트럼프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회담을 했습니다만 문 대통령은 어땠습니까? 그래서 양자 대화가 끝날 때까지 바로 옆방에서 쭈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그 회담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북한은 이 3자 회동에 대해서 한 번도 언급한 것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과연 이처럼 국가 의존의 기본 상식에 도달한 그것나는 이런 만남을 과연 문정권에 굳이 해야 될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내용도 형식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 국격을 여지없이 떨어뜨리는 참담한 사건이 아니죠. 비정상적인 남북관계의 방면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북한은 문정권의
소위 한반도 운전자론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조미 적대 관계의 발생 근원을 보아도 남조선 당국이 참견할 문제가 아니다. 조미 관계를 중재하는 듯이 여론화하면서 몸값을 올려보려고 하는 남조선 당국이라고 비난을 막 펴봤습니다. 한국은 한반도 정치 군사 문제에 관한 당사자 행사를 하지 마라. 심지어 평양 냉면집 주방장까지 등장해서 무안을 줬습니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스스로 나서서 손까지 흔들어 줬습니다. 아주 나쁜 선이에요. 박 대통령께서 하라면 어떻게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림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잘못된 기현상이 왜 발생했는가? 그것은 그가 북한이 핵 문제를 미국의 적대시 정책의 사물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선전선동의 내몰린 탓도 있지만은 우리 내부적으로는 당사자 해결 원칙, 7.4 공동성명에서도 밝혀져 있습니다. 당사자 해결 원칙보다 북한과의 무조건적인 대화, 이 대화 막는론의 무게를 둔 것이 더 컸다고 저는 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대북 정책은 북한의 변화나 공존을 기대하기보다는 박 대통령께서 통찰하시는 대로 위험한 북한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가 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간 우리는 4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방공에서 성공으로 한반도 평화를 잘 관리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를 용건으로 둔갑시켜 지금 북한을 변화시키겠다는 정책으로 변질되면서 우리 내부를 원칙 없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사회 혼란과 국론 분열, 국력의 낭비를 몰고 우방국으로부터 불신을 받고 북한으로부터도 멸시당하는 오히려 이용당하는 그런 결과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당면한 현상은 유엔 제재 국면입니다. 미국은 2016년도 2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에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도 제재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하는 내용을 담은 소위 대북 제재 강화법을 발효시켰습니다. 여기에 빈틈이 없도록 우리 정부가 집중해야 됩니다. 아울러 북한이 전술 핵무기 실전 배치를 공언하는데도 비핵화에 마냥 묶여 무방비 상태로 계속 있다는 것은 주권국가로서 할 일이 아닙니다. 백산 체제를 존중하되 핵개발 하시라도 무효화할 수 있는 모든 준비들을 하나하나 빨아나가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미 간의 긴밀한 빈틈없는 공조가 필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정치적 안정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경험이 많으셔서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없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시간이 잘 못 들어서. 아까 그 정치적으로 아니 원칙 없이 하지 말라는 말씀 자꾸 하시는데 그날은 그동안에 남북관계를 정치적으로 이용을 많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남북관계를 어떻게 하면 비정치화하느냐는 것도 큰 과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강호 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국가전략연구포럼에 일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박정희가 옳았다는 책과 또 한 번 그 다음 제목이 뭐죠? 다시 근대화를 생각한다. 다시 근대화를 생각한다는 책이고 그 박정희 대통령의 그 정치 철학과 그것의 의미에 대해서 아주 흥미로운 책을 써서 저희가 공부하고 있으니까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좀 봐주시기 부탁드리고 자, 토론 부탁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다른 건 아니고 그 앞에 제기해서 발제자가 토론자분들 말씀하시는데 약간 보태는 알려드리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통념이 있습니다. 다들 아실 겁니다. 이승만 하면은 외교, 국제정치 그렇고
박정희 대통령은 그냥 경제, 뭐 기반으로도 우리는 잘 못하죠. 뭐 그렇게 얘기되고 있는데 그렇지만도 않다 하는 거. 특히 이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의 그런 경제 구상이 있었고 그런 어떤 발자취가 있었다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건 뭐 오늘의 이야기 대부분은 아니지만 그리고 특히 박정희 대통령과 관련해서 국제 정치와 관련해서 참으로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유용한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예전과 같은 위기 상황이 다시 돌아온 이 시대에 다시 한번 공부를 해야 될 만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 박정희 대통령의 국제정치 구상 전략이 대단했다는 부분을 상기시켜드리는 소개를 하는 차원에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스팍이라고 아시죠? 아시아 태평양 강구회 지금은 이렇게 기억을 잘 안 해줍니다만 아스팍은 대단히 예전에는 유용한 어떤 그 의미 있는 특히 60년대 말에서 70년대 초반까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어떤 존재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거였습니다. 1966년입니다. 국제기구 그러니까 의미 있는 현실적으로 작동하는 국제기구로 한국이 대한민국이 최초로 만든 국제기구가 바로 아스팍입니다. 그 아스팍을 1966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었다는 것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닉슨 독트린은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닉슨 독트린 1969년 7월 25일 그 곧장 내용은 이렇죠. 아시아에 아니면 아시아인들이 알아서 하면 좋겠다. 그리고 그게 일반적으로 마이크 소리가 잘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일반적으로 닉슨 독트린이 한국에 대단히 충격을 주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 긴박한 상황에 대응을 하는 게 매우 중요했다. 이런 부분들 일반적으로도 알고 통용되는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그 긴박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했고 그리고 72년도에 유신각 경우에서도 그런 어떤 긴박한 상황과 무관치 않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런 인상이 있습니다. 닉슨 독트린을 느닷없이 맞이하게 되면서 좀 충격을 받으면서 소리가 괜찮으신가요? 조금 이제 충격적인 사태에 맞이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급박하게 대응을 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이 이미 닉슨 독트린에 대해서 닉슨이 당선되기 전에 이미 대비책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걸 오늘 소개를 드립니다. 사실은 1967년에 닉슨이 그러니까 공화당 대통령 예비 후보 시절에 이미 그러니까 파린 어페어지에 베트남 이후의 아시아라는 어떤 논문을 게재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옵니다. 베트남 이후의 아시아 정책을 어떻게 펼쳐나가야 되겠다. 그 내용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시아에 가면 아시아 스스로가 알아서 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그래서 상황은 이미 그거 다 알려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아닙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모르지를 않았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울 것을 지시를 하고 준비가 들어갑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제 확정은 안 됐어요. 근데 68년 11월 달에 미국에서 닉슨이 당선됐다는 소식이 이제 들어옵니다. 이때가 언제고 하면은 일본에서 아스팍 회의가 예정되어 있던 시기였습니다. 아스팍은 굉장히 박정희 대통령의 신무 원리의 구상으로 준비했던 그런 거였습니다. 근데 닉슨이 그 67년 논문에서 아스팍을 국제안보기구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의 안보는 아시아인 스스로라고 하면서 완전히 발을 뺀다는 이런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사실 아스팍을 그렇게 하는 건 무리였습니다. 할 수가. 아스팍은 경제, 문화 쪽에 방점이 박혀가 있는 그런 국제기구였던 겁니다. 그래서 별도의 준비를 합니다. 아시아 태평양 안보기구를 준비를 하게 됩니다. 아파토. 오늘날 지금 현재 그러니까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어떤 도발이 격화되면서 위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시아판 나토 구상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6월 달에 윤석열 대통령이 유럽의 나토에 방문을 가서 초청을 받아서 방문 가서 연설을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나토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토가 그 북대서양 조약기구 유럽의 나토가 6.25 전쟁 때 6.25 전쟁 참전국이 16개국이죠. 그 중에 9개 국가가 나토 회원국이었습니다.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나토가 기치화하고 있는 것은 가치동맹입니다. 가치동맹이라는 어떤 표현을 종종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날 많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 문명을 수호한다는 것을 전문에서 딱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1948년 나토 구상이 시작되고 창설되는 그 시기에 이미 그 부분들이 입안이 되고 동의가 구해지고 하면서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판 나토 구상은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 구상을 최초로 사실은 현실적으로 다듬어서 구체적 구상으로 제기했던 게 그 예비적인 문제 제기는 이미 이승만 대통령께도 깨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본격적으로 제기하면 박정희 대통령이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한다는 겁니다. 1968년이었습니다. 1968년은 굉장히 긴박한 시기였습니다. 1.1 사태, 아까 다 아실 겁니다. 1.1 사태가 어떤 겁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또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북해군으로 미국 군함이 납치가 되거든요. 미 해군 군함이 납치가 된 것은 미국 역사상 그게 처음이었습니다. 그런 일까지 이제 발생했었습니다. 그게 68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68년의 마무리 지점에서 닉슨 독트린 구성을 갖고 있는 닉슨이 당선되었습니다. 69년 7월 25일 닉슨 독트린이 발표가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닉슨이 집단안보기구 구상을 포기를 해버리고 뭘 하는가 하면 아예 미중 관계 개선에 몰두를 하면서 사실은 그러니까 집단안보 구상을 포기를 해버리는 방치를 해버리는 상황으로 들어가 버리게 됩니다. 2월 21일 지난 2월 21일이 올해가 10월 17일이면 올해가 유신 50주년인 건 다 아시죠? 그런데 올해가 또 하나의 50주년입니다. 2월 21일이 미중 관계 개선을 위한 닉슨 모택동 회담이 있었던 날입니다. 엄청난 충격이 들어옵니다. 바로 그 회담이 있으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신무 원료의 전략적 구상으로 만들어냈던 정말 중요한 기구였습니다. 아스파락이 무력화되어 버립니다. 아스파락이 사실은 해체 단계로 들어가 버릴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중공이 대표자가 돼가지고 유엔에 가입을 하고 이사회 자리를 차지하고 이렇게 진행되어 버리면서 어쩔 수 없게 그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이 급박한 상황이 바로 지금 50년 전후 시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박정희 대통령은 미리 사전에 대비를 했었다는 것, 그리고 정말 치밀하고 치열하게 준비를 그야말로 정말 제대로 된 국제 전략을 준비를 하고 여러 가지 구상을 제기를 하고 했었다는 것. 미국의 발목을 묶기 위해서 어떻게 대비를 했어야 되는 그런 어떤 제기를 또 박아나가고 북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큰 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동영상에도 나왔습니다만 박정희 대통령께서 기본 지침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어요. 주신 기본 지침. 첫째, 우리가 힘이 있고 준비가 되지 않으면 어떠한 제한 구상도 소용이 없다. 우리 자신의 힘이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빨갱이들은 믿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67년도에 포렌리프의 닉슨이 논문을 게재하는데 거기에 중공에 대한 기대를 표명한 게 있습니다. 10억 인구를 세계 바깥에 놔둘 수는 없다. 중공을 이제 끌어들여야 된다. 미중 관계 개선을 해야 된다. 중공이 변하지 않으면 세계는 안전하지 않다. 그 말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닉슨은 중대한 실수를 했습니다. 중국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식의 노력으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 오늘날 중동의 행태가 보여집니다. 지난 2월 21일 날 닉슨 모택동 회담 50주년이었을 때 미국에서는 단 하나의 반응도 없고 보도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 그날을 기해서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국은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67년도에 닉슨 논문은 바보 같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바뀔 수 있다. 바뀔 것이다. 바보 같은 소리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그 사례가 햇볕 정책이라는, 그러니까 간악한 세력이 그렇게 따뜻한 기회를 주고 햇볕 정책을 주면 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착각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어떤 세계사적인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바보의 그 사기꾼의 이름을 제가 새삼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한국도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시는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는 것,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단지 경제가 아니라 국제전략이라는 차원에서도 학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위기에 어떻게 대응을 하고 맞서 나가느냐, 화전양면이 어떻게 구사가 되어야 되는가를 모범을 보여주셨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우리 발표하신 분들 1분 10만 하시겠어요? 네. 정말 1분 주셔주세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여러분 요새 운전하세요? 내가 운전대를 쥐고 있으면 목표도 보이고 옆에 보여요. 이게 이제 이승만 건국 대통령은 6.25 전쟁 이후에 한미 방위 조약을 만들었어요. 박정희 건국 대통령은 남북대화를 열고 76년에 한미 연합사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말한 대로 조건부 한국의 핵무장을 미국하고 협의해야 돼요. 그렇게만 되면 북한한테 중국한테 의심을 안 당한다 이거예요. 그걸 좀 권합니다. 제가 70년대 남북조정위원회 대변인 하시고 또 90년대 남북고위급회담 대표경 대변하신 이동국 선생, 전 의원을 좀 잘 알아서 제가 이렇게 사석에서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얘기를 제가 옮기면서 제가 이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70년대 남북대화를 한 것은 사실은 평화공존의 일환, 아까 위협 관리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적어도 대화하는 동안에는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거나 도발을 좀 자제할 거다라는 그 기대가 있었고 어느 정도 적용이 됐고요. 두 번째 이제 대화를 하면서 북한이 변하고 있는지 속내를 알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분이 한 말이 있어요. 남북대화 실제 실전 현장에서 70년대 이제 7.3 공동 채택했을 때 이 북한 측이 뭐라고 했냐면은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것은 민족대단결을 할 의사가 없음을 말해주는 것이고 민족대단결을 안 하겠다는 결국 조국 통일을 안 하겠다는 것이다. 남조선이 통일을 할 마음이 있다면은 공산주의 반대를 하는 법제도 장치를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반공정책 폐기하라 라고 70년대에 주장했는데 똑같은 주장을 90년대에도 하더라고요. 지금도 그런 입장과 전략과 노선을 갖고 상당히 많이 지금 의사가 많이 빨개졌습니다. 그래서 뭐냐, 우리가 지금 북한 변화시키기보다는 우리 사회가 너무 많이 변화돼서 우리 체제를 좀 추스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체제 안보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시간을 우리가 거기에 많이 투여해야 되고 힘을 비축해야 됩니다. 거기 모양 갖추기, 대화를 위한 대화에 우리 역량을 낭비할 때가 아니다. 네? 이제 그런 그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담대한 계획을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게 북한이 꽁하려고 지금 벌써 차버렸는데, 그러나 우리가 남북 관계 악화랄까 이거 책임을 우리에게 돌리지 않는 국내 정치용 남북 관계에서 보이지 않는 지금 주판을 챙기면서 이런 그 하나의 어떤 게임의 일환으로서 우리가 제안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그러나 실현 가능성은 별로 없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선의의 그 비나인 니글렉트를 하면서 힘을 기르고 우리 체제를 단속하면서 향후 다음의 그 시기를 준비할 때다. 제가 지금 윤석열 정부의 초기 2, 3년은 그런 여유 있는 자세를 갖고 대국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시간 관리를 잘못해서
30분이 오버가 됐습니다. 근데 저한테 마무리 딱 1분을 주시겠다면 제가 오버해주면 쓰겠고 그냥 끝내면 끝나겠습니다. 예, 아무 일 안 할 수는 없어요. 대통령의 발의로서는 평화통일, 아니 북한은 우리를 적화시키게 되는데 평화통일이 돼? 이게 말이 됩니까?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남북관계 전문가가 아닙니다. 제가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어요. 대통령은 5천년 대한민국 역사에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을 바친 영웅이라고 얘기한 분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세종대왕 성군이지만 배고픔,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지 못했다 이거예요. 이순신 장군 26전 전승으로 왜군을 막았지만 본인도 전사하고 수없이 많은 희생을 치렀대요. 박정희는 어떻게 했냐? 싸우지 않고 이겼다 이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면전승이다 이게. 대통령의 70년대 모든 전략은 평화 통일을 위해서 싸우지 않고 내가 북한을 굴복시킬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정책을 쓴 10년의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산업혁명을 완수하고 방위산업을 일으키고 국방을 강화하니 김일성이 감히 도전을 못하잖아요. 이 과정을 계속했어야지 대한민국이 면전승으로 이미 북한을 굴복시킬 수 있었는데 대통령의 그 면전승의 전략을 그동안 우리가 잊고 살았다. 저는 남북 관계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박정희 평화 통일의 그 메시지는 뭐냐? 나는 면전승으로 북한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이 그걸 10년 동안 결연했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면전승 전략을 배우자. 그 내용은 여러분 박정희를 조금만 연구하면 보일 겁니다. 그렇게 하면 피안을 흘리고 북한을 굴복시킬 수 있었는데 그걸 우리가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했습니다. 또 여러분 더 질문이 뭐 있거나 더 추가할 말씀이 잠깐만요. 질문이 왔어서 잠시만요. 네, 감사하고요. 먼저 마이크 상태가 좀 안 좋은 데 대해서는 깊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제 질의응답 시간이 되겠는데요. 질의응답 하시기 전에